네, 안녕하십니까. 초음파 생체 진단법에 대해서 이론 수업을 진행할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의 송영환 교수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처음 초음파 진단기에 대해서 접하시는 분도 있고 그동안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활용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초음파 기기가 동물에 활용되게 된 배경, 그리고 이론, 그리고 실제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확도를 향상시켜서 현장에서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그러한 요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우선 초음파의 원리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영역을 20에서 2만 헤르츠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의 주파수를 지닌 음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에 어군 탐지기에서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물을 통과한 그런 음파가 어군을 만났을 때 화면상에 하얗게 반사되는 것을 보고 어군을 탐지하고 그쪽으로 가서 생업을 했던 그런 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동물에 활용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1950년대부터 이런 것을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음파가 투사가 되면은 초음파는 그런 경계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향을 하고 또는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반사도 하고 또는 비슷한 물질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흡수도 되고 또는 때에 따라서 굴절이 되면서 이런 것이 화상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길이, 깊이, 폭, 넓이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에도 활용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밀도라든지 구성 성분에 따라서 초음파의 속도와 흡수가 달라지게 되고 또 조직 사이의 음속 차이에 따라서 경계면의 정확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낮은 경우에 에너지량이 많아서 소와 같은 동물의 예를 들어서 한 10cm 피하에 깊은 곳까지 그런 근내 지방이나 이런 것을 측정하는 데 유리하고 주파수가 높은 경우에는 반사 정보가 많아서 인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할 때 피하 부분에 여러 가지를 측정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나 동물용으로는 주로 1에서 5MHz의 초음파 기기가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음파가 어떤 매질을 만났을 때 전파하는 속도 또는 감쇄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기의 전파 속도는 초당 330m를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라든지 인체 연부 조직 또는 물을 만났을 때는 5배 정도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MHz의 감쇄 개수를 보면은 센티미터당 공기는 12dB, 지방은 0.8, 연부는 1.0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기에 대해서는 초음파가 굉장히 감쇄가 많이 되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음파의 성질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수조에다가 각각 테니스 공에 공기만 주입하고 또는 물을 주입하거나 또는 물과 파라핀 오일을 주입한 것을 설치를 해놓고 탐촉자를 통해서 초음파를 투사를 했습니다. 하단부의 그림과 같이 수조에 있는 물을 통과해서 다른 매질인 고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초음파는 하얗게 반사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공 안의 공기에 대해서는 그냥 흡수가 돼서 그 하단 부위에 있는 고물을
서로 다른 물질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흡수돼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공 안에 물을 넣었을 때 수조에 물을 통과해서 다른 물질인 고무에 대해서 반사가 되고 또 다른 물질인 물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검게 나타나고 또 하단 부위의 고무에 대해서 다른 물질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과 기름을 넣었을 때 기름이 비중이 낮아서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초음파가 투사가 되면은 윗부분의 고무를 인식해서 반사가 되고 또 아래에 파라핀 오일이 다른 물질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과 기름이 경계가 되는 부위에 대해서 또 다른 물질이라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라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도 마찬가지로 반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동물의 생체 평가를 할 때 지방과 근육 그리고 근내 지방들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동물용 초음파 기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의 구성은 우선 본체에 있어서 계측 기능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와 또 화면 장치에서도 모니터 또는 노트북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장치 그리고 그러한 촬영된 영상 기록을 출력하는 프린터 또는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요즘에는 본체에도 일부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발신하는 탐촉자로서 우리가 일선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선형 탐촉자와 콘벡스 탐촉자 그리고 섹터 탐촉자와 같은 종류로서 동물에 이용하는 선형 탐촉자와 그리고 곡선으로 되어 있는 보통 인체에 많이 활용하는 그런 콘벡스 탐촉자 그리고 임신 진단이 가능하도록 손가락에 끼고 탐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 탐촉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우를 비롯한 동물에 있어서 이 생체 평가를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생체 체중 무게와 그다음에 체형 또는 BCS라고 하는 체평점 지수를 가지고 추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험상에도 체중과 체형 정도를 재면서 측정을 했었는데 결국 등급 판정제가 20여 년 전부터 시행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동일한 체중의 소라고 하더라도 도축 후에 근육과 지방의 비율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생체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기의 활용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10여 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이제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생체의 수분 함량 또는 적혈구 수라든지 체중으로서 용량을 추정하거나 또는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체조직의 구성 성분을 추정하는 방법.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초음파 기기 또는 CT나 엑스선 또는 NMR이나 비파괴기 등의 이제 이용이 가능해졌. 가장 현장에서 그 운반이 가능하고 저렴한 초음파가 가장 많이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초음파 생체 예측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기는 생체에 손상이 없이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투과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체내에 예를 들어서 등지방 두께, 등심 단면적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서 현장에서 육질 또는 육량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이 도축 후에 결국은
등급 판정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런 산육 형질을 조기에 예측해서 좋은 그 육질 육량이 나올 출하 시기 또는 현재 사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의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가에 현장 컨설팅을 가면은 출하 임박한 소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8개월 정도 된 소, 한 우군에 있는 한 4마리 정도를 측정해 보면은 육성 후서부터 비육 전기에 사양 관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지방 두께가 그 시기에 벌써 8mm, 9mm 이상 됐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과다하게 급여했기 때문에 마지막 출하 시기에 가서는 육량으로 C등급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과 같이 사료 가격이 비싼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자기 소의 관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이제 컨설팅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검정이나 또는 외국처럼 번식 암소의 선발 등에도 본 기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응용하는 것을 보면은 비육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산육 형질을 지속적으로 그 변이를 추정,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사양 형태별로 또는 유전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런 발육 패턴을 구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조합별로 지도계 직원들이 농가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주 그런 사용자가 교체되든가 그런 데 있어서 그 운영자들의 운영 미숙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장에서의 불만들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운영자들의 숙달 또는 정확도 이런 것들이 더 향상돼야 될 거로 보고 그리고 조기 예측 시기 예를 들어서 24개월 정도에 앞으로 30개월 이후에 출하됐을 때 어느 정도 육량 육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든가 또는 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평가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와서 마찬가지로 번식 암소의 개량에 활용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사양 조건이 비육과는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만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번식용으로 지속해서 사육을 할 거냐 아니면은 2, 3, 4 후에 비육으로 출하할 거냐의 선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교잡이 낮고 그러한 것들의 번식 후도 몇 산까지 그 생체 성장이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감소하느냐 하는 것도 평가가 돼서 현재는 지육 형질이 3.5산째의 피크를 이루다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6산 이후에는 근간 지방이라든지 등심 단면적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번식 암소를 번식용으로만 사육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등지방 두께나 둔부의 지방 두께가 1cm 이하가 되도록 사양 관리하는 것이 번식 질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양 관리고 비육으로서 2, 3, 4 후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나온 대로 약 8개월 정도의 그런 사양 관리가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의 자료를 위해서도 이제 이런 초음파 촬영한 기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HS2000의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브도 18cm가 되기 때문에 한 화면에 이와 같이 초음파 측정을 하면은 등심 전체가 촬영될 수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조금 더
정확도나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 초음파 화상을 요 등뼈가 보이는 지점을 우측면에 이렇게 형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초음파 화상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서 요 단면적을 평가하는데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메디슨 기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화상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러한 초음파 기기는 누가 어떤 기종을 오랫동안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정확도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기종의 차이는 크게 없고 오히려 숙달된 사람의 그런 숙련도에 따른 정확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초음파 우리가 진단기를 어느 부위를 생체에서 측정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도축장에 가면은 도축 평가하는 부위와 같은 곳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의 골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체 평가를 하는 부위가 13번째 늑골과 첫 번째 요추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의 골격을 보면은 이제 목뼈가 7개가 있고 흉추도 13개가 있고 허리뼈가 6개까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비뼈도 13개가 있게 되고 그래서 13번째 갈비뼈 이후를 확인한 후 그 부위에다가 프로브를 대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화면상에 나타나는 그 초음파 측정 영상을 보고 주변에 어떤 근육이 각각 형성되어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초음파 화상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 유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췌장근이라고 하는 등심이 있는 이 근육은 앞쪽서부터 이렇게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6, 7번째 갈비 사이 부위와 그리고 12번째, 13번째 갈비 사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로 12번째와 13번째 갈비 사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3번째 갈비를 측정하는 이유는 도축 후에 유통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갈비를 선호하기 때문에 13번째까지 갈비를 다 원하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분석하든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는 13번째 부위를 측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췌장근이 있는 이런 부위 위에 보면은 승모근이 있고 그 갈비 쪽으로 보면 광배근 그리고 그 밑에 흉복고근이라든지 외조관근이라든지 외복사근이라든지 이런 근육이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우를 도축한 다음에 갈비 하나씩 다 단면을 자른 그런 단면도가 됩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부위가 13번째와 요추 사이의 그림이 이 부분이 됩니다. 화면상으로는 이제 거꾸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등심 부위를 이제 초음파로 측정해서 육량과 육질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육량에 있어서는 등지방 두께하고 등심 단면적, 지육 중량이 되죠. 그래서 초음파 화상에서 등심 단면적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면상에 검게 나오는 이 등뼈 부분, 그 다음에 등심하고의 사이에 있는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과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장늑근이라고 하는 근육 위치,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야 요 등심만의 단면적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지방 두께는 요 3분의 2 지점이기 때문에 요 지점은 대략적으로 등심 단면적의 길이가
15cm 정도 되기 때문에 요 하단 부위서부터 5cm 정도 부위를 측정을 하면은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도축한 단면처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 등심 단면적에 장늑근과 그다음에 다혈근, 배다혈근하고 횡돌갈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등심 단면적도 이 등뼈 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조금씩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상에 여러 번 익숙해져야지 초음파 화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구조적으로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은 골격과 이 근육이 각각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심 단면적 그리고 등뼈 사이에 약 2cm 폭으로 배다혈근과 횡돌갈근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뼈를 오른쪽에 기준으로 하고 등심 단면적을 초음파 측정된 것을 가지고 등심을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는 한 2cm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서부터 등심 부위를 그리면은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등뼈, 골격과 등심의 모형 그리고 그 하단부의 골격, 근육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화상의 첫 번째 라인하고 두 번째 라인이 가죽이 되고 두 번째 라인과 세 번째 라인이 피하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지방 두께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라인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초음파 측정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를 움직이지 않게 보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스텐천이 다 축사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스텐천에다 고정을 시켜놓고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밧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고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번째 늑골을 확인한 후 그 뒷부분, 요추하고 사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솔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체내에다가 투사하기 위해서는 그 밀접된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초음파 프로브하고 생체하고를 밀접하게 해야지 그 초음파가 체내로 잘 투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로브를 갖다 대면은 이런 화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브를 이동을 해서 가장 정확한 위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뼈가 보이는 검은 부분을 오른쪽에 정렬을 시키면서 이러한 정확한 화상을 측정을 하고 정지된 화상을 저장을 해서 초음파 내에서 이렇게 그 육량육질을 분석을 해서 프린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체나 노트북에 저장을 해가지고 사무실 또는 실험실에서 다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화상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 화상을 이렇게 얻었을 때 등뼈 검은 부분이 보이는데 이것을 오른쪽에 정렬시키고 이런 이제 화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측정된 초음파 화상을 여러 가지 육량 육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화상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 부위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뼈가 오른쪽에 정렬이 되고 한 2cm 정도의 배다혈근과 횡돌갈근이 위치해 있으면은 나머지가
등심 부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이 등지방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측정이 화상의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표피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등지방 두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배 다혈근과 횡돌갈근이 위치하고 있고 이 위치에는 장늑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화상상의 아랫부위에 보이는 이러한 흰색 선은 13번째 늑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초음파 화상, 빈 화상을 봤을 때 이와 같은 것이 이미지가 화상에 투시가 될 정도로 그런 숙달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정확하게 구성을 해야지 육량, 육질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더 이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13번째 갈비뼈의 배체전근 횡단면을 초음파 화상으로 잘 이해를 해서 요 배체장근의 등심 부위와 그 주변의 근육들을 이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육질을 어떻게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던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심 부위에 이렇게 등심 내에 전부, 후부하고 요 아랫부분 장늑근 쪽 방향의 요 하단 그리고 그 등뼈 부분의 부분 그리고 13번째 갈비뼈가 이렇게 보이느냐의 여부를 통해서 이 5부위의 위치가 흰색부터 검은 부위에 따라 가지고 5단계로 각각 나눠서 요 화상에 대해서 5개 요인별로 몇 단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해서 육질 판정을 하는 그런 것을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숙달된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서 그 다음에는 그냥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기상에서 측정한 화상과 육질 등급과의 비교를 한 표준 화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블링 스코어 1부터 9단계까지 예를 들어서 1에 해당되는 3등급, 2와 3에 해당되는 2등급, 그리고 4와 5에 해당되는 1등급, 6과 7에 해당되는 1 플러스 등급과 8과 9에 해당되는 1, 2 플러스의 화상이 초음파로 얻어진 화상을 예측하는데 이와 같은 표준 화상이 필요해서 제작을 해서 요거를 활용해서 본인이 찍은 것과 대략적인 요 화상을 맞춰서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표준 화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는 자동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할 목적으로 초음파 화상을 디지털 코드화해서 컴퓨터로 옮겨져서 그 컴퓨터에서 각각의 점들이 흰색부터 검은색까지의 등급이 컴퓨터에서 구분을 256단계까지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별로 각 점들의 점수를 환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검은 부분, 근육 부분은 256 정도고 근내 지방이 많은 부위는 약 100에서 120 정도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평균 수치에 따라서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각각 등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목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슈퍼컴퓨터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개인이 숙달돼서 약 80% 이상의 예측을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러한 기기까지 필요치는 않겠다 싶어서 요 개발 단계에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또한 양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 등지방 두께가 가장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부위와 등지방 두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또 등심 단면적은 아시는 바대로 원래 모는 그 셀로판지에 1cm씩 이렇게 교차한 점이 요 등심 내에 몇 개가 포함이 되는가를 가지고 평방센치로 등심 단면적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기기상에서는 요 면적을 측정을 하면은 바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바로 용량 육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급 판정 시에 육질 평가를 하는 근내 지방도의 1에서부터 9단계까지의 실제 단면, 마블링 정도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 9단계의 마블링 스코어하면은 초음파 화상으로 이러한 표준 화상이 얻어졌고, 8에 해당되는 초음파 화상, 그리고 7에 해당되는 초음파 화상, 그리고 각각의 마블링 스코어별 표준 화상을 나열을 시키면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블링 스코어 1에 해당되는 화상의 경우에 점차 육질이 안 좋은 걸수록 요 근간 지방에 해당되는 이 아래 라인이, 등심 하단부의 라인이 명확하게 보이고, 등심 내부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흰색 점들이 크게 돌출돼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들을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초음파 기기를 현장에서 응용하는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개월서부터 초음파 화상을 과거에 보통 출하하던 28개월령까지 측정을 했습니다. 12개월과 15개월에는 등심 부위가 역삼각형 모형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육량이 많아지게 되는 비육 전기 18개월부터 이 등심 부위가 등 쪽으로 넓어져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월령, 25개월, 28개월령 각기 등심이 굉장히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울러 18개월에 이 등심 하단부의 근간 지방이 명확하게 보이다가 육질이 점차 좋아지는 21개월, 25개월 갈수록 요 하단의 근간 지방이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금육의 경우에는 21개월 정도부터도 앞으로 출하할 때 어느 정도의 육질이 나오겠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1 플러스 등급이 나왔던 초음파 화상과 2등급이 나왔던 초음파 화상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동일하게 12개월서부터의 화상이 되겠습니다. 18개월령에 요 근간 지방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21개월령, 25개월령까지도 요 근간 지방이 명확하게 보이고, 아울러 28개월령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심 내에 고운 점들이 퍼져 있는 화상이 아니고 군데군데 큰 점들이 이렇게 화상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상의 경우에는 근내 지방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기기를 통해서 몇 개월령부터 조기에 이런 예측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측정한 개월에 한 농장에서 측정을 했을 때 상대 평가를 하면은 각각 소들의 현재의
육량육질과 향후 출하 시에 그런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구와 번시구 둔부의 그 초음파 화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화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음파 측정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러한 화상, 여기에 조금 전에도 나왔던 대로 각각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등심만의 단면적을 정확히 구할 수 있는 이러한 화상이 눈에 굉장히 익숙하도록 충분한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번식후에 있어서 번식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엉덩이 부분의 등지방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둔부의 각각 측정 부위도 이와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초음파 측정을 하는 분들은 이러한 자격을 통해서 현장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하면서 농가들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경험과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런 기기를 활용하고 농가 지도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 농가에 갔을 때 출하 임박한 비유구가 4마리 또는 8마리 또는 그 이전 것까지 하면 10여 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농가에서 촬영한 두수를 찍은 후에 그러한 두수의 상대평가를 한번 해보셔서 가장 육질이 좋은 것부터 가장 낮은 것까지 나열을 하고, 그리고 최근 농가에서 출하한 등급 성적, 예를 들어서 1등급 이상 80%에 1 플러스 이상 20%라고 하면은 그 순위대로 상대평가했던 그 개체들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20%, 80% 이런 기준에 따라서 위와 아래에 있는 그러한 대상을 한 등급 더 올릴 거냐 아니면 내릴 거냐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한 다음에 전체적인 두수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그러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현장 지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현장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하는 일에도 보람을 느끼면서 농가 소득 또는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매진을 해 주시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배우고 이런 자격을 얻어서 또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더 많은 그러한 그 숙련과 정확도를 높여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명성이 개인의 발전과 그런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